오늘 그 공판기일이 변경됐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 썸네일로 그런 걸 많이 뽑아요. 조희대의 난이 진압됐다. 이거 그 일련의 상황들은 조희대의 난이 맞았습니까? 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이런 데 가면은 판결이 아무리 빨라야 1년입니다. 많이 네. 걸려면 많이 3년, 4년씩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올라오자마자 그걸 때 소부의 배당 되자마자 2시간 만에 그렇죠. 전산상으로는 그거보다 더 빨리 전압이 더 빨랐어요.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해버리고 합의는 딱 2번, 합의 심리 기일 간의 간격은 이틀인가 그렇죠. 그리고 배당 9일 만에 판결. 이 중요한 사건을 6만 쪽 가까이 되는 거를 그리고 판결하자마자 기록을 고등법원으로 보내버립니다. 고법에서는 또 바로 날짜를 잡아버리고. 그렇죠.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특정한 의도가 개입이 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정한 내규 절차도 무시를 했어요. 판사가 신주단지처럼 떠받드는 게 절차입니다. 절차. 내용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절차는 절대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절차로 재판을 해야 최소한 공정할 것이다라고 합의해놓은 게 그 법이고 소송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를 내팽개친다? 그럼 법원 판결을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에서 펼쳐졌던 일련의 과정들과 이 사이에 지금 이제 여러 부분을 통해서 확인됐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기록을 다 읽었냐, 6만 페이지가 넘는 7만 페이지가 가까운 얘기를 다 읽었냐라고 했더니 국회 법사에 나왔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참 그 관련해서 답을 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 쪽지를 갖다 줍니다. 쪽지를 갖다 주고 나서 지금 제가 확인해봤더니 전자문서화돼서 이걸 스캔해 갔다고 한다. 다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조국혁신당의 박은영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로그 기록 내놔라. 지금 그거 지금 공개하라고 국민 서명이 100만이 넘고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만약에 다 안 읽었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 뭐 전압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 이런 것들은 위법 아니에요?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규 절차라고 했지만 이걸 어긴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규 절차는 뭐 그런 문제가 당연히 되죠. 되고 근데 법에는 사실은 기록을 다 읽고 판결을 해라 뭐 이런 건 안 써 있어요. 근데 그건 기본이잖아요. 너무나도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걸 안 읽고 판결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데 그게 입증은 쉽지가 않죠. 그게 문제고. 근데 이제 대법원은 2가지 잘못을 했어요. 첫 번째는 다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거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사실. 그렇지, 말을 그 바꾼 거. 스스로가 했죠. 그리고 진짜로 다 안 읽은 거. 왜냐면 사실 다 안 읽어요. 대법원. 어떻게 그걸 다 읽어요? 그럼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 이 사실관계를 따지려면 소위 말해서 뭐 일반 형사사건 같으면 뭐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것도 그렇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안 읽었다는 걸 뭐 밝혀내기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대법원 사건에서 기록을 읽지 않고 판결을 해왔다는 거를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제도 개선을 해야죠. 기록을 안 읽어야 된다고 심지어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요. 이거는. 이거 뭐 도둑이 매를 드는 그런 격인데. 그러니까 재판 연구가들이 이제 서머리 해준 거, 요약해준 것만 봐도 된다. 뭐 그 왜 시험 칠 때 족보 보듯이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대법관을 뭐하러 뽑습니까? 그냥 재판 연구관들 보고 그냥 상고심 판결하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전압 판결 나온 뒤로 이제 전직 대법관들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전직 대법관 말은 뭐 그런 거죠. 솔직히 기록 안 본다. 이게 예전에 보면 저 박시환 전 대법관이랑 독수리 오용제 소속의 박시환 전 대법관이 이제 원래 이게 법원조직법의 합의 과정은 비공개하라고 되기 때문에 거의 말을 안 하고 이걸 퇴임 뒤에도 뭐 일반론 빼고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요. 근데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16년인가 논문을 하나 쓰셨어요. 그분이 자기 대법원 소부와 전압 경험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쫙 썼는데 그때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뭐 소부 재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분 30초, 길어야 한 건당 3, 4분 보고 그것도 주심 대법밖에 내용을 몰라요. 그냥 이거 어떠십니까? 한 다음에 10초 동안 대답 안 하면 다른 대법관이 그러면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서 이제 10초 재판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전압 재판도 사실은 뭐 그렇게 심도 있게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토론들이 있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논란과 비교해 보면은 이번에는 기록도 안 봐? 근데 토론도 안 해? 근데 그것도 초고속이야. 이 논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전직 대법관 말은 이제 이 논란에서 물어보니까 솔직히 기록 안 본다.
그 재판연구관이 검토 보고서에 해당 기록, 쟁점이 되는 기록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온 거면 그거를 보지 그걸 어떻게 다 보냐. 우리는 법률심이고 다만 이제 좀 더 뭔가 추가로 쟁점을 자기가 확인하고 싶으면은 그때 이제 조금 뽑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거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질적인 부분은 기록을 안 보면은 아까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안 보면은 뭔가 충실한 토론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이번에 안 했고 그 부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기록을 안 보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이 사건은 기록을 충실하게 봐야 되는 기록이고 그렇게 봐왔던 기록입니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1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건이고 당선 무효까지 결정될 수 있는 사건이고 대선 기간 중이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과거에 뭐 이재용, 박근혜, 이명박 이런 사람들에게 비견될 만한 재판입니다. 이재용, 박근혜, 이명박 이런 것들은 모르긴 몰라도 그때 대법관들 기록 다 봤을 거예요. 그 뭐라도 이제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다음 이번 이재명 후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언이 이게 왜 나왔고 이 발언이 무엇이고 그러려면 사실은 기록을 갖다 형사소송 봐야 되는 거죠. 더 꼼꼼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대단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책이나 이런 곳에서 알게 됐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 그 검사 생활 하실 때도 왜 법조인들 여기 보면 무슨 골목 끼고 있잖아요. 그만큼 종이를 많이 넘기고 뭘 많이 본다. 그러니까 야 내가 아는 법조인 중에 누가 그런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이 그 다른 거 없어. 그 글자를 많이 읽어야 돼서 힘든 거야. 빨리 봐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대법관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더 많이 본다는 얘기.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토론해가지고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판결 내려주고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상식처럼 쌓여 있는 거였는데 기본이죠.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좀 뭐랄까 부족하고 일면 좀 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보통 이제 기록 읽는 건 과정이잖아요. 과정을 충실하게 해서 결과가 올바른 결과가 도출되는 건데 정해놓은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끼워 맞춘 겁니다. 그렇죠. 이거 참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책임을 묻거나 처벌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수사를 하면 그게 표적 수사인데요.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 역시 사건이 아닌 사람을 보고 했다라는 게 거의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 추정이 가능하고 표적 판결, 보복 판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까 좀 숫자적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명확하게 제가 이제 광을 팔자면 이른바 정읍시장 판례를 갖다 제가 이제 이 전합선고ದಾಗ 이제 처음 썼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상고기각이 될 것이다. 광을 팔려면 좀 확실하게 파셔야지 뭐 이렇게 수주부하면서 파시면 상고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확신을 하고 기사를 썼었는데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다시 뒤져봤어요. 근데 열받아서 뒤져봤어. 2023년 12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근데 2023년 11월에 정읍시장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가 돼요. 거의 같은 시기에 올라간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하자부터 빨리 사건 처리해라. 그리고 작년 9월에는 633 원칙을 대놓고 정읍법원에 하고요. 근데 이 정읍시장 판례가 대법원에서 전합에 소부에서 최종 결론 난 게 작년 10월 31일이에요. 1년 만에. 만 1년이 걸렸다. 그래서 유죄 취지로 올라온 걸 갖다 이재명 후보 사건과 거의 유사한 구조와 법리가 적용됐는데 그거는 유죄가 올라온 게 무죄로 파기환송이 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언제 잡은 줄 아세요? 10월 31일 날 파기환송됐고 11월 7일 날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배당이 됐고 그리고 2달 뒤에 첫 공판기일을 잡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루어지고 무죄로. 근데 지금 이걸 갖다 그대로 대입해 보면 그때는 뭐냐면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 가장 강력하게 초반 드라이브 걸 때니까. 걸 때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 사건과 겹쳐서 막 같이 굴러가던 때인데 이재명 후보 사건 633을 엄청나게 쪼으면서 정작 현직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나몰라란 거죠.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비교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수사 일단은 청문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사가 나오고 있는 어떤 식으로든 조금 아니면 예전에 양승태 사법부의 어떤 사법농단 때처럼 대법원 자체적으로라도 우선적인 조사를 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게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이후에 국회든 다른 액션이 들어가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경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란은 진압이 됐지만 그렇다면은 내란 일으킨 사람들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건 간에 조사나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뭐 다만 대선 기간 중에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게. 네. 네, 그렇지만은 대선이 지난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진상은 밝혀야 돼요. 하루 이틀 동안 합의를 하고 뭐 9일 만에 판결을 하고 하루 만에 송부하고 막 기일 기정이 고법에서 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예. 예.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수사기관이나 뭐 검찰 경찰이 될 거고 아니면 공수처가 될 것이고 기존에 있던 어떤 구조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특검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뭐 여러 가지 명태균 특검, 특검의 이름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이렇게 되면 사법부 특검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법농단 때 우리가 한번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특검만 해놓으니까 아니면 사법농단 때 검찰에만 이걸 시켜놓으니까 그렇죠. 아니 수사 대상이 영장도 발부하고요. 그러니까 수사 서로 대상이 재판도 예, 해가지고 막 유죄 맞아요. 무죄 판결도 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 재판부가 필요합니다. 특별 재판부. 특검이 아니라 예. 특재, 특법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너무나 특수한 상황들이 사실 짧은 기간에 복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자꾸 잘못을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 얘기가 나왔던 그래서 건데? 이제 특검 얘기도 나오고 예. 공수처까지 나왔는데 이 법원이 이렇게 잘못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러니 이제 특별재판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재판부 얘기가 양승태 그 사법농단 때 한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넣으면은 이 직급별로 고위 법관일수록 영장이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게 기각되고 하위 지금 뭐 이상 판사들건만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아주 그랬었죠. 계급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명백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법원에 과연 그러면은 1심 먹혀도 되느냐 했는데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지금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또 하나의 그 허들이 이제 입법관문이겠죠. 예. 그러면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입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개정안들도 얘기가 되고 있고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뭐 초반에 얘기했던 조희대 이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라도 뭐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한 어떤 재판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랄까 이게 딴지를 걸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이 또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그것도 합리적인 의심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 소위 말하는 그 헌법 제 84조. 84조. 그 불소추 특권에 대한 뭐 판단은 현재까지는 나온 게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실제로 뭐 대통령이 실제 뭐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뭐 내란 외환의 죄를 대통령이 저질렀던 기소 적도 자체가 안 될 테니까 없었으니까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라 지금 우리 교과서에만 있었어요. 그거는. 근데 보면은 소추 공소 제기랑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왜 다를까? 그 소추의 의미를 법률 용어 사전에 찾아보면 기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재판까지로 다 포괄해가지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전 그러니까 자체가. 그게 법률 용어지만 기소라는 건 재판에 회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소는 그냥 재판에 보내버리는 거. 보내는 거고. 하는 행위. 그러면 이게 소추니까 네. 그럼 추는 뭐냐? 추. 그럼 그 일련의 모든 과정. 따라가는 추. 따라갈 추. 따라갈 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소를 유지하고 기소를 해놓은 다음에 그 사람의 재판을 쭉 따라가면서 수행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 재판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당연하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재판을 대통령 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지금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헌법 교과서들에 다 나오는데 거의 대다수의 헌법 교과서들이 심지어 보수적인 학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했던 학자가 쓴 책도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재판이 안 열린다. 정지된다. 재판은 정지되고 퇴임되면은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거의 예외가 없이 다 써 있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법학자나 법조인들도 그걸 상식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를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딱 걸리니까 갑자기 딴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지금 자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어거지를 자꾸 쓰니까 당연히 재판이 헌법만으로도 정지가 되는 것이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입법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재판이 정지된다라는 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박아넣자라는 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 부분이랑 동시에 지금 어찌 보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가장 뭐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준 인물이 윤석열이라면 뭐 법원,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조희대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법개혁이라는 건 뭐냐? 이번에 얘기 나온 게 뭐 일단은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대법관 수 증원은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보면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농단의 상고법원 만들기 그렇죠. 때문에 워낙 대법원에 몰리는 사건이 많고 이 앞에 저 대법원이 그동안 왜 우리 수사기록 안 보는 건 말을 안 했어. 말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국민들은 3심제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나라 무조건 3세판이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가위바위보도 3번 해야 되고 1심, 2심 못 믿으면 대법원에서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센데 그렇다 보니 사건은 너무 몰리고 그러다 보면 이 사건을 처리하려면 대법관서 증언이 필요하다 하는데 대법관이 그동안 반대했죠. 기본적으로 높은 자리는 적어야지 귀한 것이고 자기 권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요한 근거가 하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속닥속닥 토론하는 게 깊은 토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30명쯤 되면 그게 무슨 토론이냐. 이게 무슨 뭐 가족 오락관 된다. 이거였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전합 토론 안 하는 거 다 뽀록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법관수 증언은 뭔가 이게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재판소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을 한마디로 하급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헌재 아래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일단 추진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헌법상 개정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만 바꾸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재판소는 예, 그 법률로 금지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되면 뭐 사심제다라고 대법원에서 비판을 막 하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심제는 아닙니다.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재판을 한 경우에 한해서 헌법재판소가 끼어들겠다라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뭐 사실 판단이나 막 이런 것까지 다 끼어들어갖고 이거 잘못됐어라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법개혁 해야 될 것들이 인사권이에요. 모든 판사들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니까 제청권이기도 한 거죠. 대법관에 대법관 대해서는 제청권도 있고 일반 판사들을 막 어느 지방 법원으로 보낼 것이냐, 서울로 보낼 거냐, 지방으로 날릴 거냐, 이런 것도 다 대법원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판사들이 그 줄 서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사실 뭐 바로 대법원에서 오자마자 기일 지정하고 막 하면서 지방법원 고등법 판사들이 대법원 눈치를 보고 하는 이유가 다 인사권 때문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통제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자면 또 배심원 제도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재판이 공개되는 거,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배심원제는 또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판사라는 사람들이 완전 무결한 사람일 수가 없을 테니까 소위 말하는 집단지성을 거기서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될 텐데 그게 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왜 우리나라는 배심원제를 안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엘리트에 의존하는 그런 그런데 엘리트란 단어가 요새 너무 왕왕거려요. 어디 저작거리에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감히 법을 논해. 이런 인식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윤석열 내란 재판도 1심에서 재판장이 문제지기현 재판장이 물어본 게 국민 참여 재판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아니요. 하면 바로 사형 날 것 같으니까 됐을 것 같은데. 그래. 배심원도 하고 전 재판 중계도 법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카메라에 자기가 잡히면은 판사들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저는 기술이 지금 정보 기술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AI 판사도 도입해야 될 때가 됐어요. 진짜 뭐 AI가 판결을 내린다는 게 아니고 이제 AI가 판결문 대신 써줄 수 있는 기술력이 됐거든요. 충분히 도입해갖고 활용할 수 있죠. 이제 법정 녹음도 여전히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 무슨 선샤인 코트법인가에서 한마디로 우리처럼 뭐 중계 늘리고 하는 뭐 이런 법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나라 법정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도 없어요. 맞아요. 대법원 내기로 창문 없앴어요. 70년대 말에. 뭐 말은 무슨 뭐 피고인의 인권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보여주기 싫은 것 같아요. 이거 저는 몇 번 취재 때문에 재판정 들어갔다 대단히 좀 이상한 광경이 그 허락받은 취재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취재진들의 그 노트북 그 타이핑하는 소리,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예전에는 노트북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 타이프를 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잘못 쓰면 이게 잘못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재판들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어떤 분은 재판을 받는 과정을 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여기서는 전혀
토론조차 되지 않는 것인가. 본인 재판 녹음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참 몹시 그러니까 따지고 보자면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제법 많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그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조선일보라든지 보수 언론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이 행태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자문하는 그런 뭐 기사들도 보이고 칼럼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국민들의 이 여론이라는 게 전체 판을 이렇게 쫙 끌고 간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법개혁의 또 적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예. 두 분과 중증검찰센터 함께 했는데 지금 이제 나온 속보들 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군요.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된 기자회견인데 어떤 방식이건 단일화 좋다. 여론조사, TV 토론 좋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 그 어떤 절차도 아무 불만 없이 임하고 승복하겠다. 이미 단일화 방법을 국민의힘에 일임한 바가 있다. 저한테는 물어볼 게 없다. 정치를 살려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내 돈 안 쓰겠다 이 말이에요. 정치부 기자는 그렇게 해석합니까? 예. 앞에 저희가 해석했던 거랑 같네요. 아직 한덕수 후보의 부인이 아직 꿈을 못 꿔서 뭔가 지금 점지가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무속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그런 토론에서 그런 얘기했던데. 영빨 도사가 아직 거의 왕자 2탄 아닙니까? 왕자 2탄이다. 그런 식으로 한덕수 후보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다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제 그냥 잘 안 드러내고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미는 정치 세력에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생업이 갑자기 막 바빠지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막 딴소리를 자꾸 하기 시작하는데 한덕수 씨를 보면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게 자꾸 이제 전쟁을 자기가 일으켜놓고 내란을 일으켜놓고서는 갑자기 내가 이제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저는 평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말하는 꼴이거든요. 한덕수 후보 입장을 낸 게 2번이잖아요. 한 번은 출마 선언, 지금은 나는 등록 안 할 수도 있다. 출마 선언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유죄로 돌려보낸 다음 직후에 나왔고 지금은 서울고법에서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룬 뒤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저기는 내가 나가면 승산이 있네 했다. 이거는 내가 나가도 이거 김문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네. 이게 정치부 기자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은 간을 봤다는 얘기네요. 이분은 갑자기 생업이 바빠지고 갑자기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된 대법원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이 만든 어마어마한 지금 대선판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5월은 바야흐로 가정의 달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5월 초에 어제까지 연휴를 우리가 다 보냈는데 연휴 끝나고 나서 첫날인 오늘 뉴스들이 쏟아지네요. 주요 뉴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공판기일이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 관련된 이야기 쭉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를 두고 한덕수 후보의 저 말이 인상적이네요.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 난 돈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다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동접도 많이 있었고 아무래도 매불쇼가 일찍 끝난 게 가장 큰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좀 많이들 들러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또 있네요. 무려 10,000원이나 보내주셨습니다. 고추자 멋있다. 고맙습니다. 뭐 멋있게 봐주시면 좋은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입소문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매불쇼 2시간 보실 거 1시간 반 보시고 30분만 여기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그 경향신문이나 시사인 방송이나 뭐 다들 좋은 방송 많습니다만 한겨레 뉴스다이브에도 애정을 요만큼만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그로 가는 건가요 이제? 뭐 그렇게 갑시다. 자,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다 잡지는 못합니다. 흥행으로 가죠. 자, 뉴스다이브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